자, 화작반도 안녕. 쌤 똑같은 수업을 2번이나 찍네. 자, 화작도 한번 앞에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 얘들아, 오늘은 쌤이 나눠준 프린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별로 많이 안 나가. 각각 영역에서 하나씩 정도만 나가니까 좀 오늘 수업만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내가 표시할 부분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자, 먼저 화작은 너네들 중에서 그냥 문제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 자신만의 방식이 있고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지 않는다면 굳이 이 수업을 찾아가면서 볼 필요는 없어. 하지만 우리 내신용으로 이제 화법을 배워야 하는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좀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또 시험 기간 때 이걸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르고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그런 막막함이 들 거거든. 그래서 매주 쌤이 30분에서 1시간 분량으로 올리는 이 인강들 따라서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표시하는 걸로 이 인강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쌤은 이 화법과 작문을 화법 부분부터 그리고 쭉 하고 그 다음에 통합 부분 쭉 하고 작문 부분 쭉 하고가 아니라 각각의 영역을 하나씩 동시에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게 섞어서 나오니까. 자, 그리고 항상 누누이 말하는 게 있을 텐데 화작은 패턴이다 라는 말을 엄청 할 거야. 그리고 이 패턴에 관한 거는 바로 뒤에서 설명할 테니까 잠깐 있어보고, 그리고 이 패턴을 알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늘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걸 내가 캐치를 해내잖아?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올 줄 아니 이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여기서 문제 내겠네. 이거네. 라고 내가 먼저 파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면 당연히 내가 캐치한 후 바로 풀어내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패턴이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패턴 얘기를 할 때 쌤이 이런 걸 얘기할 겸 중간중간에 어떤 글을 읽다가 세포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면 요에 동그라미 해라 라고 하면 너네들이 이 물음표에 동그라미를 할 거야. 그러면은 너네들 이 동그라미 하는 순간 어떤 패턴을 떠올려야 되냐면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끌어내고 있다라는 선지가 나오겠지? 라고 추측하는 것 자체가 패턴이라는 거야. 되겠지? 그리고 또 조금만 더 가볼게. 화면 앞에서 해서 화면이란 걸 주잖아. 그 화면에 네모치라고 쌤이 얘기할 거고, 뉴런은 이러한 말로 어떤 역할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제시된 것처럼 뉴런의 종류는, 그러면 뉴런의 종류가 화면에 뜨고 있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이어주라고 할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이어주는 것 자체가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라는 패턴을 떠올리게 하고, 그 다음 어떤 문제를 내? 이 화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 라는 문제의 패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쌤이 표시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시험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요령이라고 좀 생각하고 좀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화법 1이 있는데 오늘은 처음이라 싹 다 읽을 거야. 하지만 다음에는 너네들한테 시간 재고 풀라고 하고 필요 부분만 밑줄 그으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이것도 개념을 한번 설명하고 가보도록 하면, 맨 앞에 나와 있는 화법은 보통 한 사람이 다수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발표, 그치? 한 사람이 여러 명한테, 그리고 또 연설, 그리고 또 강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는 안내, 이런 것들이 일대다의 말하기다 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일대다의 말하기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와? 일단 처음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문제를 낼 거고요. 두 번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듣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리고 당연히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을 테니까 내용일치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대 다에서 1의 입장으로 한번 볼게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문제를 내게 된다면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냐라는 걸 물어보거든. 이게 바로 패턴이야.
아까 봤지? 한번 봤을 때처럼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비언어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그다음 공감을 유도한다. 권유하고 있다. 비유의 방식을 쓰고 있다. 속담을 가지고 온다. 그다음 통계 자료를 쓴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 몇 개 안 되는 끽해봐야 30개도 안 될걸 몇 개 안 되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체크를 하고 가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문제 엄청 빨리 풀 수 있죠. 자, 그리고 계속 내용 일치는 넘어갈게. 어떤 내용을 다루냐인데 이 얘기는 해야겠다. 얘들아, 화작에서의 내용은 비문학만큼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 신문 기사 읽듯이 가볍게 읽어나가도 된다는 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 정도만 파악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 명이서 듣잖아. 그럼 각각의 반응이 다를 거야. 그 반응을 캐치하는 건데 그 반응의 패턴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 발표를 들으니 이러한 점이 좋았어. 그럼 어떤 반응?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라는 선지가 진짜로 나와요. 너무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요? 그치, 너무 쉬운데 이거를 빠르게 푸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건 좋았는데 좋은 거 긍정적 평가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서 아쉬웠어. 그러면 요거는 아쉬움 혹은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라는 선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어. 그 다음 공감하는 거죠. 이렇게 등등등등. 그리고 혹은 또 이따가도 보겠지만 나는 이걸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어. 뭐 추후 활동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 자, 그리고 쌤이 여기서 화법이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글쓰기도 똑같아. 이 패턴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자꾸 패턴 노래를 부를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들어가자. 자, 34페이지 쌤이 먼저 읽을 겁니다. 너네들은 펜 드시고요.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셔요. 자, 안녕하세요. 뇌과학관을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을 환영해요. 저는 안내를 맡은 해설사 누구입니다. 우리 과학관은 뇌 뉴런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시관의 자료를 통해 뉴런의 종류, 기능, 구조, 그 다음 시냅스에서의 신경신호 전달, 순으로, 얘들아 순으로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왜? 앞으로의 발표의 순서 제시라는 패턴을 쓰고 있네. 이런 걸 표시할 거야. 당연해도 하세요. 왜? 표시해놔야지 넘어갈 때 복습할 때 빠르게 이런 것만 보지. 자, 됐지? 자, 어쨌든 계속 먼저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요에다가 동그라미 어떻게 하라는지 기억하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라고요. 질문 제시하고 있다는 거. 자, 질문. 자, 그리고 질문을 주면 얘들아 어떤 효과가 있지? 뭐 흥미 유발, 호기심, 뭐 주의 환기, 그리고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뭐 이해를 물어본다, 뭐 이런 거 등등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문제 풀면서 쌓아가자. 일단 질문을 쓰고 있다. 이 패턴만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학생의 대답을 듣고 뇌를 구성하는 세포 수는 여러분 짐작보다 많고요. 우리 뇌 속에는 1조 개의 세포, 그리고 약 1000억 개 정도가 우리가 설명할 뉴런입니다. 자, 그럼 뉴런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이들이 묶어주세요.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기억, 학습, 감정과 같은 고도의 정신활동을 닫아주시고 그러면 우리 뉴런에 옆에 써줘. 기능이라고 써주세요. 기능. 자, 이제 자료 보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앞에서 얘들아 기억 화면 네모쳐야 되는 거 맞지? 이 화면에 뭐 떠있는지 보자. 뉴런은 신경세포를 이르는 말로. 그러면 얘들아 뉴런은 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이거 개념 정의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쌤이 써놓은 것들이 전부 다 선지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 뉴런은 이러한 것으로 그리스어 밧줄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해서 말에 뭐 유래 어원도 얘기하네. 그 뜻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뉴런은 온몸의 기관들과 뇌를 연결하는 역할 동그라미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뉴런의 기능도 얘기하고 역할도 얘기해주고 있는 글이야. 자, 지금 화면에 제시된 것처럼 밑줄이죠. 뉴런의 종류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다? 화면 네모치고 뉴런의 종류하고 이렇게 이어주시면 된다고요.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쌤이 다시 요 밑에다가 다시 한번 볼게. 화면 네모치고 이 화면에 제시된 것과 화면을 이어줘야지 문제 풀 때 또 속도를 낼 수 있어. 자, 이 화면에는 뉴런의 종류가 있는데 기능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거래. 자, 먼저 감각기관과 신경신호를 수용해서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는 밑줄 감각 뉴런.
그리고 뇌와 척수 구성에 그 다음 감각 운동 뉴런 연결하는 밑줄 연합 뉴런, 그리고 연합 뉴런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이런 어떤 근육 같은 곳으로 전달하는 밑줄 운동 뉴런. 자, 뉴런의 종류 감각 연합 운동을 줬으니 혹시나 내용 일치해서 물어보면 돌아오세요. 밑줄만 이렇게 그어놓고 와드만 박아두는 거야. 자, 그 다음 매우 간단한 신경신호 전달에는 감각연합 운동이 각각 하나씩만 관여하지만 복합적인 경우 많은 수의 뉴런이 관여합니다. 자, 뉴런의 구조는 저 모형들 앞으로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앞으로 이제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저 앞으로 가서 밑에다가 예고라고 써주세요. 예고. 앞으로 어떤 거를 말해줄지에 대한 안내, 예고가 있다. 자, 계속 갑니다. 모형 중에서 하나를 들고 그럼 모형 네모 치시고요. 이 모형이 뭔지를 봅시다. 이 뉴런의 구조 모형에서 보는 것처럼 밑줄이죠.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등 세 부분, 그리고 모형 네모 친 거하고 방금 밑줄 그은 거 이어주세요. 이 모형은 세 부분으로 나뉜 모형입니다. 됐죠? 계속 갈게요.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왼쪽 부분이 가지, 중간이 신경세포체, 마지막이 축삭돌기, 그리고 밑줄 가지돌기. 그리고 이거 물어볼 때 이쪽으로 돌아오면 돼. 신경신호 받아들이는 거고 밑줄 축삭돌기. 얘는 전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러한 모양들이 이어지면서 신경신호가 전달되는데 외부 신호는 가지돌기, 그리고 가지돌기는 다시 축삭돌기,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또 다른 가지돌기, 이렇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뉴런들이 이어질 때 축삭돌기와 가지돌기를 연결하는 부분을 동그라미 새로운 단어지 시냅스라고 하는데, 얘는 건너편 화면을 보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건너편 화면을 보면서 밑에다 예고라고 다시 한번 써줘. 그리고요, 화면을 가리키면서 화면 네모 칩니다. 자, 이 화면에는 어떤 게 있대? 밑줄이죠. 시냅스에서 신경신호가 전달되는 방식 또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어주세요. 자, 가시화 시키는 거야. 오른쪽 축삭에서 왼쪽 가지로 조그만 원처럼 표현된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그게 전달되는데, 그리고 축삭돌기와 가지돌기 사이에는 틈새가 있대. 그 부분이 시냅스래요. 자, 근데 시냅스 간격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요에다 동그라미 또 쳐야 되는 거 맞지? 질문을 씁니다. 시냅스의 간격은 20 나노미터니 얘들아. 요렇게 정도고, 또 1은 10억 분의 1미터로 대략 성인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옆에다가 또 하나 쓸게. 얘들아, 숫자들이 엄청 많이 쓰였잖아. 이 숫자들이 계속 쓰이면 구체적 수치 사용한다라는 패턴을 또 떠올릴 수 있어. 구체적 수치를 사용하여 뭐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런 거, 아니면 뭐 신뢰성을 주고 있다 라는 선지로 이어질 수 있거든. 수가 많이 나올 때는 구체적 수치라는 패턴도 기억합니다. 계속. 자, 그리고 신경신호는 이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확산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데, 이를 통해서 뉴런은 우리 몸 안의 정보들을 다 이렇게 제어한대요. 자, 따라서 신경전달 물질 확산이 원활하지 않잖아. 다시 말해, 시냅스에 문제가 생기면 뭐 기억, 공간, 학습 능력 이런 거에 장애가 생길 수 있대. 어렵진 않네. 자, 오늘 설명을 정리하면 밑에다가 요약 써주시고요. 왜 패턴이야? 자, 뉴런은 가지, 신경세포체,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고, 시냅스라는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신경세포다. 자, 뇌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은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정보 수용하거나 뭐 필요기관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밑줄 스마트폰과 같은 이까지.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 쓸 거야? 익숙한 대상이라고 써주세요. 자, 이 설명을 우리의 일상에 있는 익숙한 대상과 연결시킴으로써 내용 이해를 돕는다라는 선지 패턴 다시 한번 찾아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외에도 많은 전시물이 있으니 자유롭게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요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너네들이 먼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요거 인강 멈추고요. 3, 4 문제를 풀고 난 뒤에 쌤 수업을 다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너네들이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꼼꼼히 갈게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자, 1번 문제로 가면 먼저 설명할 내용의 순서를 밝혀야지 애들아 순서 제시 바로 패턴 너네들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관련된 수치 질문을 통해서 아까 우리 수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됐고, 자, 그 다음 전시된 각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칠 때마다 다음에서 설명할 내용 알려주는
예고를 얘기하는 거지. 찾았고요. 그리고 4번으로 가면 학생들의 질문을 받은 적은 없지. 내가 질문해 놓고서 학생들이 대답을 한 거를 기반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쉽게 4번. 자, 그리고 5번. 뉴런의 역할을 일상에서 접하는 대상, 익숙한 대상. 얘들아, 이거를 쌤이 문제를 다 풀어보고 이렇게 패턴을 찾은 게 아니라 찾으면 무조건 나와. 그래서 이거 이렇게 표시 그냥 밑줄만 그으면 나중에는 이걸 쓸 필요가 없이 얘들아 밑줄만 그으면서 이런 게 쓰인다는 걸 생각하잖아. 그럼 이거 한 8초면 풀지 않을까? 시간은 그렇게 줄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갈게요. 해설사의 말하기 방식 똑같은 거네. 볼까? 자, 전문가의 말, 우리 전문가 뭐 네모치거나 그런 거 없었지? 제끼고요. 용어에 대해 해설하면서 설명하는 거 우리 아까 개념 정의했었잖아. 그러면 답 2번이네. 진짜 빠르지? 그리고 3번 재진술한다.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다. 공유했던 경험 다 제껴. 왜 필기 안 했잖아. 다시 말해 패턴 안 찾았잖아. 그럼 문제 없는 거라고. 자, 그리고 3번으로 가면요. 다음은 해설사가 활용한 자료인데 각각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 2, 3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지 보니까 그느드가 있는 거 봐서 이거네. 이거. 그럼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게 보면 되겠네. 한번 볼게요. 1번. 뉴런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애들아 앞으로 오세요. 기억화면 한번 보세요. 자, 기억화면 뭐랑 연결돼 있어? 뉴런의 종류. 자, 그러면 1번 맞는 얘기지? 종류, 기능. 옆에 보니까 맞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뉴런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니은을 통해 그러면은 앞으로 가서 모형 네모 보시죠? 그리고 또 우리 어디다가 밑줄 그었어? 뉴런은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등 세 부분. 그러니까 이거 구조 맞죠? 그죠? 자, 그리고 3번. 신경 신호 전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니은에서 자료 2를 활용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방금 밑줄 그은 거에서 밑에를 살짝 보면 무슨 시냅스가 있는데 그 다음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전달된다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그 문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니 맞는 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으로 갈게요. 시냅스의 문제가 장애를 일으키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이까지 읽어도 애들아 시냅스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기억나. 뭐 학습이 잘 안 되고. 근데 그 원리를 말한 적이 없으니 내용일치 수준에서 제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못 찾는다? 그러면 우리 디귿으로 가셔서요. 신경신호 신호가 전달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 뿐인데 그러니 답은 4번.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5번 방금 했던 말 그대로 나오고 있네. 그러니 표시가 중요한 이유 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요거 우리 1대 다의 말하기에서 여러 명이서 남은 이 들은 사람이 보이는 반응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밑에 있는 문제 원래 풀 때는 학생 1 보고 내려가고 2 보고 내려가고 3 보고 내려가는 거거든. 근데 쌤이 위에 있는 거부터 한번 패턴 찾아볼게요. 이것도 패턴이라고 했어. 보세요. 학생 1 인간 뇌 구성하는 세포 뉴런 수 듣고 놀랐어. 밑줄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이게 뭐야? 추후 활동이라고 써주세요. 추후 활동. 이 발표를 듣고 앞으로 뭐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 추후 활동이라는 말로 쌤은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또 뇌를 구성하는 세포 중에서 뉴런 외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밑줄 긋고 이것도 뭐야? 추후 활동이지. 내가 이거 듣고 난 뒤에 뭐 하겠다라고 나와 있으니. 자, 그리고 또 2번으로 갈게요. 뉴런의 신경신호 전달 과정에 그 물질이 개입한다는 점을 알게 돼서 밑줄 유익했어. 그리고 옆에다가 플러스 하세요. 왜? 긍정적 평가라는 반응. 자, 그리고 근데 신경 전달 물질이 뭔지 궁금했는데 말해주지 않았네. 밑줄 아쉬웠어. 옆에다 마이너스 하세요. 왜? 부정적 평가. 자, 그리고 해당 내용은 밑줄 찾아봐야겠어. 그리고 뭐라고 써야 돼? 또 앞으로 할 거니까 추후 활동 쓰세요. 나중에는 너네 문제 풀 때 이걸 쓰지 않겠지만 머릿속으로 추후 활동이다 라고 패턴을 떠올리면 돼. 자, 3도 가겠습니다. 시냅스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두 번째 줄에 알고 있었는데 밑줄 그으시고요. 내가 아는 거 다른 말로 배경지식이라고 합니다. 배경지식.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배경지식. 자, 그리고 또 인지 능력의 문제가 이런 것과 관련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면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 옆에 플러스 쳐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원래는 애들 어떻게 한다고? 학생 1 보고 내려가고 2 보고 내려가고 3 보고 내려가는 건데 1, 2, 3에도 이게 패턴이 있다는 걸 봐. 그리고 이거를 무조건 물어봐요. 1번 문제. 학생 1은 출처 확인한다. 아까 추후 활동 얘기만 했잖아. 답 1번이네.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너네들이 보세요. 쌤이 이렇게 반응을 패턴화한 게 그대로 나오고 있어. 아셨죠? 패턴을 보는 게 달라. 이거는 쉬운 문제기는 하지만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과 그냥 우리가 정해놓고 찾는 거는 정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익숙하게 하는 거 늘 말했지? 3주면 된다고요. 매일 하루에 뭐 한 지문이라도 보게 되면 그 패턴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면 3주만 딱 빠싹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너네들이 화작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원리를 아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172쪽으로 갑니다. 쌤이 순서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냐? 요거 항상 섞어서 낸다고 했었잖아. 이렇게 갈 겁니다. 172로 가면요. 통합 지문이 있어요. 통합 지문. 딱 봐도 길지? 앞에도 길고 뒤에도 정보가 있고. 되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러한 통합 지문을 보면 앞에는 화법이고 뒤에는 작문이거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정리해서 쓰는 글이야. 그러니 내용이 2번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을 읽을 때 좀 더 내용 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읽어도 된다고. 왜? 했던 말 또 하니까. 자, 근데 얘네들도 각각의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어. 한번 볼게요. 먼저 이때 화법은 아까는 한 사람이 여러 명한테 말하는 거지 지금은 여러 명이 말하는 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됐죠? 자, 그럼 일단 토론. 여러 명이 말하는 거 맞지? 토의. 여러 명이 말하는 거 맞지? 면접. 쌤 1대1 면접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발표는 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비중이 엄청 커. 하지만 대화나 면접은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얘기하잖아. 다시 말해 왔다 갔다 티키타카가 되는 것들이 보통 요 통합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협상도 우리 입장, 니네 입장 티키타카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류가 나오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걸 알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문제 내는 방식이 쉬워. 일단 첫 번째, 말하기 방식 아까 했잖아. 패턴. 똑같아요. 그 패턴 묻는 거 나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왔다 갔다 티키타카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주장을 할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판단하는 거. 얘 근거는 옳은지 그른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5할 더 많이 나오는 거. A 입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 그럼 B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요. 그 말 괜찮네요. 받아들일게요. 근데 그건 아닌데요. 반대할게요. 처럼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을 물어봐요. 이거 아까 마지막에 다수의 학생들의 반응이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의문을 제기한다,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 얘네들의 듣는 사람들의 어떤 방식을 또 물어보게 될 겁니다. 되겠죠? 티키타카니까 아까는 이 말하는 사람에 치중되어 있다면 이거는 양쪽에 이쪽과 이쪽 입장을 둘 다 동등하게 물어본다는 거.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말하기를 다 했으면 이거를 정리할 거야. 그럼 정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그치? 그러니 그 정리한 사람의 태도나 깨달음 같은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그리고 찬성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글쓰기 방식은 말하기 방식이랑 똑같아. 얘가 글을 쓸 때 뭐 비유를 가지고 오고 있다,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쓰고 있다, 그럼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말하기 방식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도 패턴이 묻어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화작은 패턴이라고. 오늘 쌤이 패턴이란 말을 한 50번은 하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가볼 건데, 쌤이 여기 노랗게 뭔가 강조하는 게 있네. 자, 가와 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 읽고 문제 2개 풀고 나 읽고 2개 푸셔야 돼요. 됐죠? 끊어읽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A라고 묶여있는 거 멈추고 문제 풀러 가고 기억이라고 나와 있는 거 멈추고 문제 풀러 가세요.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끊어읽는 것이 좋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면서 가자. 얘들아, 다음에는 너네들 시킬 테니까 오늘은 힘들어도 펜 잡고 쌤의 패턴 찾는 거 같이 좀 연습을 해볼게. 자, 가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고 재학 중 학생이고 체험학습 활동으로 왕릉을 탐방하고 있는데 이곳 영릉에는 세종대왕과 소원왕후가 모셔져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져주니 반갑네요. 목을 인사하고 있고, 자, 왕릉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란 점엔 동의하는데 이번 활동을 계획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문화유산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너의 설명을 통해서 잘 알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다, 이런 얘기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랬더니 그럼 이곳 영릉에서의 경험이 왕릉에 대해 잘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릉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옆에 묶어줍니다. 조선 제4대 임금 세종 소원왕후 모신 능으로 조선왕릉 중 최초로 한 봉우리에 다른 방울 같은 합장릉 닫아주시고요. 밑에다가 정의라고 써주세요. 정의. 요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가잖아. 자, 46년 소원왕후가 승하하자 당시의 광주, 그리고 지금은 서울 내곡동, 우리랑 친숙한 이런 공간에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내용을 이해시키는 거지. 자, 여기에 위치한 헌릉의 서쪽 쌍실의 능을 조영했다가 세종이 돌아가시니까 합장을 했대요. 뭐 공간들을 자꾸 이동시켰대. 그리고 예종 1년에 여기로 옮겨왔대요. 자, 학생. 영릉이 원래부터 여기에 만들어진 건 아니네요. 근데 저기 보이는 건물은 뭐죠? 저거는 정자각입니다. 그럼 정자각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제사를 모시는 곳이에요. 자, 정자각까지 이어진 이 돌길을 보면 밑줄 왼쪽이 더 높고 넓네요. 아이고,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냐? 자, 어쨌든 요거 밑줄 그어주시고 묶어주세요.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은 의도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닫아주시고 옆에다 추측이라고 써줘. 아, 왼쪽이 더 높아. 이거는 이런 게 아닐까? 추측이요. 자, 제 생각이 맞을까요? 확인 한번 하네요. 잘 봤네요. 그리고 이 왼쪽의 길은 실로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실로. 제례를 지낼 때 선왕의 홀령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길은 어로도 밑줄 그어주시고요. 참배하러 온 왕이나 헌관이 다니는 겁니다. 실로를 좀 더 높게 만드는 건요. 밑줄이죠. 선왕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드러내었습니다. 자, 그럼 너네들 밑줄 그은 걸 보면 정자각 동그라미 되어 있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왼쪽이 좀 더 넓다라고 밑줄 그어져 있고 실로 밑줄 그어져 있고 어로 밑줄 그어져 있고 선왕에 대한 뭐 예의 이런 거 밑줄 그어져 있지. 그럼 어로를 제외하고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로랑 구별되는 실로이기 때문에 이 정보는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공경으로 높였대. 자, 정자각을 중심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네요. 자, 정자각을 중심으로 한 좌우 공간은 또 나눌 건가 봐. 좌우 공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밑줄, 제례의 수행을 위한 제향 공간, 뭔가 제사 지내는 공간인 것 같아. 밑줄 그으시고. 자, 왼쪽에 수락관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는 음식 준비하는 거. 오른쪽에 수복방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는 재관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조선시대 일종의 한자 학습서인 사자소학에 밑에다가 출처라고 써주시고 책에 출처. 추원법원 제사 필성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 조상을 추모하고 근본에 보답하여 제사를 반드시 정성스럽게 지내라 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그 내용까지도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 조상들은 사람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삶을 산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으로 제례를 치렀대. 자, 제한공간에 속한 건물들은 이런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신성하게 치르기 위한 거래요. 그럼 결국 구구절절 얘기하고는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은 다 돌아가신 분들을, 조상들을 위해서 뭔가 신성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말이 나오네. 그리고 사실상 A라고 묶여놓은 거 있잖아, 얘들아. 묶은 거. 이거 보고 문제를 풀러가면 좋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번으로 따라와 보세요. 2번. 2번을 보면 1. A와 B는 모두 B는 안 읽었으니까 몰라. 근데 A는 공간을 구분해서 공간에 담긴 의미 이거 왼쪽 오른쪽 나눴잖아. 그러니까 이거 A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2번으로 가면 대상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거 없었잖아. 그냥 이 공간은 이거고 이 공간은 이거다. 이거지. 둘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2번 제끼고. 그리고 3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 비교한 적 없지. 제끼시고요. 그리고 4번 구체적인 문헌 이거 있었잖아. 4번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5번 현상의 원인과 결과 이런 내용 아니었지. X 치고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야.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
조상을 숭배했던 마음이 왕릉의 공간 구성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계속 읽을게. 세종대왕과 소원왕후가 모셔져 있는 능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 볼까요? 자, 그리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능이 있는 곳에 와보니까 전체 시야가 들어오네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났어. 맞습니다. 참배자는 의례를 거행하는 정자각에 들어서야 일부를 보지만 능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공간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이는 선왕, 우리 조상들이 주변의 산수를 굽어 살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뒤로 오시고요. 능 주변도 살펴볼 만한 것이 많네요. 자, 대답합니다. 세종대왕과 소원왕후가 모셔져 있는 능 주변은 능 주변 동그라미 치시고 왕릉의 핵심 공간이야. 자, 이 공간은 위계에 따라서 세 부분, 밑줄 그어야 되지. 능 주변은 위계에 따른 세 부분. 위쪽에서부터 선왕의 홀령이 머무는 공간인 상계, 상계 동그라미. 그리고 문신 공간 중계, 중계 동그라미. 무신 공간 하계, 하계 동그라미. 그리고 각각 배치된 석상들은 왕이 사후에도 문무 대신에 거느리고 있는 모습. 아, 능 주변에 이렇게 위계를 나눈 이유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B 읽었지? 다시 2번으로 갑니다. 자, 남은 건 1번, 4번이야. 1번. 공간 구분한 거 답 1번이네. 왜? 상중하 나눴잖아. 그리고 혹시나 4번으로 가서 오른쪽 비판적인 거 얘기한 적 없죠? 제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이 말합니다. 예전에 부모님과 다녀왔던 애들아 밑줄 그으시고요. 예전에 부모님과 다녀왔던. 왜? 어떤 패턴이 쓰였어? 경험이지, 경험. 옛날에 나 이랬었는데 경험을 얘기하면서 계속 어떤 능 주변에도 이런 석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군요. 너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었어. 자, 궁궐 같은 다른 문화유산에 비해서 조선 왕릉에 대한 관심은 참 적은 편이야.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 너 같은 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 끝나요. 자, 그러면 나로 넘어갈 게 아니라 바로 1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1번으로 가면 학생과 문화해설사에 대한 설명, 각각의 말하기 방식 패턴 묻는 겁니다. 자, 1번. 자신이 추측한 내용 밝히며, 아까 우리 추측이라는 거 찾아냈지? 그리고 확인을 하고 있고 1번 맞고요. 그리고 학생은 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 제일 처음에 밝혔잖아. 그지? 문화해설사에게 듣고 싶어 하는 내용. 그리고 얘들아, 이거를 못 찾을 수도 있거든? 근데 힌트가 있어. 문화해설사랑 나랑 이제 만났잖아. 그럼 나 이거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라는 건 처음, 중간, 끝에서 어디에 있겠어? 당연히 제일 처음 부분에 있겠지. 그러니까 앞부분만 봐도 돌아가도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3번으로 가면 개인적인 경험 드러냈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그리고 4번. 문화해설사는 다른 국가, 딴 나라 얘기한 적 없지? 답은 4번이네요. 그리고 5번으로 가서 관심이 적은 편이다.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마지막에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고. 쉽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화작에서 세모 치는 연습을 좀 잘 해야 돼. 왜냐면 이게 맞았나? 고민하고 시간 끌지 마시고요. 있었던 것도 같은데 세모 치고 내려가다 보면 다른 국가와 같은처럼 완전 두드러지게 아닌 답이 나오거든.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로도 가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세요. 173쪽이요. 자, 앞에서 했던 거니까 빠르게 읽겠습니다. 계절은 겨울이지만 화창 봄 날씨 같았던 2월 어느 날 영릉 갔고, 영릉은 이러이러한 곳으로 어디 부근에 조성되어 있는데 예종일년에 옮겨왔다. 아까 했던 말 요약하는 거지. 문화해설사님과 함께 이 분들을 모신 능으로 걸어갔고, 이곳은 죽은 자와 산자가 만나는 공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그 중에 정자각, 수라각, 부수복방이 배치된 영역은 제한 공간이 된대요. 그리고 이 제한 공간의 돌길은 실로와 그다음 어로로 구별이 되는데, 그 설명에 따르면 두 공간을 구별함으로써 공경을 드러낸대요. 그리고 또 정자각을 중심으로 한 영역에서는 조상들을 숭배하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점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왕의 능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에서 능 주변에 배치된 여러 석상, 죽어서도 문무 대신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설명이 참 흥미로웠대요. 그럼 문제를 풀러가야 돼요.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에 나타나는 학생의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일단 역사 속 사건과 인물을 예시로 들어서 이런 거 없었지? 예시 없잖아. 그리고 역사적 변화, 이거 통시적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얘기한 적 없지? 제끼고요. 그리고 조선 왕릉에 대한 전문가의 해설을 인용하며, 이때 전문가가 누구야? 문화해설사잖아.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이렇게 뭐 문화유산이 좋다 나쁘다 한 적 없지? 제끼고요. 그리고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거 들었던 내용을 들어서 참 뭐 새로웠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고. 그리고 앞으로 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죠. 문화해설사님과 헤어진 후 이전에 광릉 숲길을 걸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산책로를 걸어봤거든. 자, 왕릉 주변에 조성된 소나무 사이의 흙을 천천히 산책하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평온한 분위기를 누렸고, 영릉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만든 과학 발명품을 둘러보며 골고루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선물과도 같다. 그럼 선물 밑에다 비유 써주면 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으로 가시고요. 가서 자, 나의 글쓰기 방식을 물어보네. 1번부터 갑니다. 면담 이후의 경험을 밝히며 개인적 소감. 그치, 면담하고 난 뒤에 우리 그 혼자 걸었다며 맞는 거고. 그리고 2번 영릉에 대한 개괄적 정보. 좀 전체적인 거거든. 맨 위에 썼잖아. 얘들아, 개괄적이라는 것도 보통 앞에 있습니다. 영릉은 이러한 곳으로 라고 전체적인 설명 맞고요. 3번 면담을 통해 알게 된 그 특징에 대해 영역을 나누어 설명했다. 실로 어로 나누기도 했고, 그 다음 4번 문화해설사와 봤던 건물 등 정자각, 수락관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맞고, 그리고 왕릉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이런 거 아니었잖아. 그냥 이 공간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볼 수 있어 좋았다. 끝이었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요 통합도 너네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글의 나열로 듣지 마시고 제발 이걸 통해서 얘도 긴 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반복되는 패턴이 있구나. 그것만 알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구나. 눈으로만 읽지 말아야 하는 거구나. 까지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얘들아,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쌤이 오늘은 한 파트씩만 할 거거든. 그러니 힘 좀 내시고요. 자, 그러면 100페이지로 갈게요. 100페이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장문을 한번 볼 텐데 얘는 앞에 것들보다 더 쉬워. 보통 일상적 소재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친환경 소재, 그리고 또 뭐 재활용,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 그다음 블로그 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러니 일기나 기사 수필 읽듯이 쉽게 읽어나가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로 보면 마지막 문제에 아주 긴 그 추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해서 시간을 잡아먹는 게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주어진 추가 자료를 모두 읽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그리고 선지 1번을 가서 어떤 자료를 활용하여 라고 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쌤은 두 번째 방식으로 할 건데 이거는 실전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 똑같아. 글쓰기 방식, 다시 말해 패턴 물어볼 거고 내용 일치 물어볼 거고 마지막 추가 자료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쌤하고 마지막 지문 가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장문을 할 거고 위에 상황을 보니까 친환경 농업 및 농축산물. 어렵지 않지? 그리고 예상 독자, 이거 잘 모르는 학생들이래요. 자, 그러면 패턴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고예요. 읽어볼게요. 최근, 밑줄, 최근. 이걸 보고 우리는 현황 혹은 배경이라고 얘기해.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맥락들을 얘기하는 거, 현황. 최근 환경보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현황을 얘기했고, 자, 하지만 청소년들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사용한 음식을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식재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대. 청소년들은 그렇대요. 이에 정부는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제도를 통해서 그 농업에 대해 생산된 농축산물을 구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뭔가 앞뒤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지 않아, 얘들아? 정부가 그 학생들이 식재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어떤 제도를 하는 건 이상하지. 그래서 이 청소년 부분들은 좀 묶어두자. 하지만부터 해서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 일단은 좀 묶어둘게요. 어색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밑줄 법적 근거, 밑줄 긋고 법적 근거로 하여 친환경 농업을 규정하고 또 이것과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 동그라미 치시고요. 옆에 묶어줄게요. 화학자재 사용 최소화한 환경에서 이들을 생산하는 것 닫아주시고, 그럼 네모치고 이렇게 묶어준 거 패턴 뭡니까? 친환경 농업은 이러한 것으로 개념정의, 용어정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패턴이 모든 거에 반복됩니다. 자, 화학제품 사용 최소화해서 건강한 생태계를 보존하자. 그리고 중간에 4개 빠바바박 나와 있는 거 시각자료 사용하는 겁니다. 위의 표시는 법령에 따라서 그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인증표시다. 그리고 해당 법령에서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물의 다양성을 어쩌고 한 3줄 내려가서 생산한 농축산물로 규정하고 있대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네. 됐죠? 용어 정의가 또 한 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농축산물에 대해서 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등을 표시하는 유기 동그라미. 그리고 무농약 또는 무농약 농산물을 표시하는 무농약 동그라미, 유기가공식품 어쩌고를 표시하는 유기가공식품 동그라미, 그리고 바로 밑에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동그라미, 이 4가지로 인증표시를 규정한대요. 그리고 나는 쌤은 실제로 이렇게 대충 읽고 가. 지금 내가 꼼꼼하게 유기가공식품이 뭔지 지금 알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동그라미를 딱딱딱딱 해놓고 물어본다면 그때 돌아가시라고요. 자, 그리고 계속 예를 들어 밑줄 그으세요. 사례까지 들고 있는 패턴을 대놓고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밑줄. 자, 유기인증 표시는 유기합성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무농약 인증 표시는 뭐 3분의 1 이하로 사용하였다 이 정도래요. 자,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여러 이유로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요거는 밑줄 그어주세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인증제도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기 때문, 밑줄 그어주시고 소비하지 않는 이유 혹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선택하여 소비하는 것은 요거 물결 밑줄 해주세요. 그럼 뒤에 어떤 말이 나오겠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은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고 좋은 얘기를 할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한다면 좋아질 것이다. 보통 얘를 가치, 의, 장점, 긍정적 효과, 기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한번 읽어볼게. 이렇게 선택해서 소비하잖아. 친환경 농업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 하고 끝. 자, 그럼 뒤로 넘어가셔서요. 나 읽지 마세요. 1번과 2번 풀 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친환경 농축산물과 관련한 법령의 내용 활용했지. 아까 우리 법적 근거 법령 얘기했잖아. 친환경 농업 및 농축산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답 1번이네. 그리고 2, 3, 4, 5 왜 아닌지 보자. 전문가 견해 없었어. 그리고 또 3번으로 갔을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열하고 인증 제도를 개선하자 이런 내용 아니지. 4번으로 갔을 때 설문조사 결과 없었지. 다른 나라 얘기 안 했지. 너무나도 쉽게 답은 1번. 야, 이거 1번 체크하고 밑으로 아닌 거 다다다닥 한 번에 확인하면 이거 한 5초는 걸리냐? 읽는데 시간 걸린다면 한 8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2번도 똑같이 갈 겁니다. 글쓰기 방식에 대한 거야. 1번. 친환경 농축산물을 소비해온 경험. 우리 경험 쓴 적 있니? 필기 없으면 없는 거잖아. 패턴 못 찾았죠? 제끼고요. 그리고 인증 표시 제시했잖아. 그리고 각각의 의미 설명해줬잖아. 동그라미 4개 했던 거. 자, 2번 맞고요. 자, 니은 맞고. 3번. 농축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건강하게 보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게 어떨까? 마지막에 이거 하면 좋아질 것이다. 그거 밝히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그리고 법적 근거를 얘기하기는 했지만 이 법적 근거가 어떻게 마련되어 왔는지 과정 얘기한 적 없지? 답은 3번이네요. 진짜 쉽다. 그죠?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고요. 뒤 넘어가시고 3번, 가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나의 활용 방법.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나 자체가 추가 자료거든? 근데 쌤이 실제로 물어봤을 때 그냥 1등급 맞는 친구들도 그냥 나를 먼저 다 읽고 난 뒤에 푼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쌤은 그냥 이렇게 풀어. 쌤 푸는 방식을 먼저 보여줄게. 3번에 1번. 1번 보세요. A-1을 활용하여. 그럼 이까지만 읽는 거야. 자, 그리고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서 나의 1번 A-1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제도는 이러이러한 제도다. 됐죠? 나 이렇게 읽어. 대충 읽어. 아, 이거 제도에 대해서 얘기했네. 그리고 3의 1 뒷부분. 이 제도를 설명해서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치, 인증제도의 개념을 알려줬으니까 당연히 이해 돕겠지. 맞는 말. 그 다음 2번. A-2를 활용하여 A-2로 갑니다. 뒤에 읽지 마세요. 자, A-2로 가면 친환경 인증 기준의 주요 내용, 아까 우리 동그라미 쳤던 것들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은 2번. 자, 인증 표시 대상이 되는 그들에 대한 설명을 보완한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네.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자, 그리고 3번. B를 활용하려 앞으로 오세요. 그냥 B 전문가 인터뷰. 화학비료는 식물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나쁘다. 줄여야 한다. 오, 이렇게 대충 읽으면 돼요. 나 진짜 이렇게 읽어. 자, 그럼 3번 다시 가면 비를 활용해서 이 친환경을 소비하는 것이 자연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인다. 그치, 비료 같은 거 쓰면 나쁘다고 했으니 친환경 농축산물 쓰면 좋은 거네. 맞고요. 4번. C-1을 활용하여 앞으로 가세요. C-1을 보면 통계자료 첫 번째, 학교 급식의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액, 그 다음에 또 공급량 보면 다 늘어나고 있네. 좋은 거잖아. 학교 급식에 많이 지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4번 다시 가보면 3번에 4번으로 갔을 때 C-1을 활용해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우리 방금 뭐라고 했어? 학교에 이런 지원이 많이 들어가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뭔 솔? 답 4번이네.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보려면 C-2를 활용할 거래요. 앞으로 가시면요. 아,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놨네. 그러니 3번에 5번 소비자들이 왜 사지 않는지를 구체화한다. 내가 한 말 그대로 써있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말이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쌤은 이렇게 하는데 너네들 추가 자료 보고 문제 갖다가 다시 추가 자료 볼 거면 쌤 방식대로 하시고요. 한번 쭉 읽고 기억나면은 다 읽고 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야. 4번으로 갈게. 자, 보기는 가를 쓴 학생이 편집부장한테 보낸 이메일이야. A에 들어갈 내용. 자, 읽어볼게. 보내주신 검토 의견 중에 떼레랭랑이라는 말을 고려해서 첫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대.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풀면 돼? 이거 되게 중학생 때 많이 나왔었던 걸 텐데 이렇게 푸시면 되죠. 내가 원래 A라고 썼어. 근데 어떤 조언을 듣고 B라고 고쳐 쓴 상황이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은 지금은 요 어떤 조언을 들었길래 이렇게 고쳤냐를 보는 거니까 그 부분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맨 앞부분으로 가. 100쪽의 맨 앞부분. 최근 환경 보전과 같은 어쩌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시 돌아와서 밑에 거 읽는 거야. 최근 환경 보전과 같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 맨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던 이 문장은 달라진 게 없지? 그럼 얘네들은 패스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또 보면 두 번째, 하지만 청소년들은 농축산물 사용 음식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식재료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다시 문제로 와서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아까는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소비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 그리고 이 바뀐 것 좀 더 읽어보면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인식도 부족해. 그러면은 얘네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다르게 인식 수준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이해 정보는 이렇게 표시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문제로 와서 이해 정보는 표시하도록 한다. 그럼 마지막 부분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포인트는 여기네. 그러면 우리가 벌써 정답 찾을 수 있겠네. 이 사람이 뭐라고 조언했겠어? 청소년이 먹는 거 말고 소비자 인식 수준을 얘기해라 라고 했겠죠. 그럼 그 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찾으면 몇 번? 3번이지. 자신이 선호하는 식재료에 관심을 둔다는 내용 빼고 소비자의 인식 수준 바로 그대로 나오잖아.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거지 너네들이 이것도 못 푼다 이게 아니야. 이거를 푸는데 요령 없이 하루 종일 풀라고 하지 말고 얘네들은 최소한 13분 이내에는 풀어줄 수 있어야죠. 이 화작 부분을 13분 정도는 더 줄일 수 있으면 좋지만 실수하지 않기 위해 13분까지 최대 시간을 줘서 풀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쌤이 각각 이제 풀어야 되는 영역을 주고 2세트씩 나갈 거거든. 계속 패턴을 찾을 거고요. 그리고 모든 선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만 얘기할 테니까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화작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